안녕하십니까. 뉴스핌 정치부 박서영 기자입니다. 최근 우리 정치가 궤도 이탈이 심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가짜뉴스는 어느새 우리 사회의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극단적인 진영 대결의 정치로 치달으면서 이른바 팬덤 정치까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념, 세대, 젠더 각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해법이 절실하다, 이런 토로의 목소리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핌이 특별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국가 리스크가 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 네, 오늘은 소장파 의원님들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김상욱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욱입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네,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정치 양극화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세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좀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 분 다 다당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그 거대 양당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서요. 그러면 그 소선구제의 개편에 대한 문제점, 뭐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대선거구제 아니면은 뭐 독일식 정당 명부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자 어떤 의견을? 저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공부를 좀 했어요. 네, 공부한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네. 중대 선거구제로 가되 비례대표를 같이 섞었으면 아, 하는 생각이 좀 네네. 있고, 지금의 소선구제는 맞아요. 이제 사표가 좀 많이 되고, 네, 양당 구조를 좀 강화시킬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대 선거구제로 가되, 근데 또 이제 뭐 두 명만 뽑는다. 그러면 기존의 양당, 그 거대 야당, 그렇죠. 거대 여당, 뭐 이렇게 해서 양당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숫자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이제 뭐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소수 여당도 좀, 네. 소수 야당도 좀 들어오고, 그게 좀 성격이 좀 다양해질 것 네.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주셨던 독일식 정당 명부제는 그 차이를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 선거구제 플러스 비례대표, 그리고 약간 혼합을 해가지고 소선구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안 좋은 단점들을 좀 제거해가는 방향으로 네네. 좀 나가면 어떨까. 그래야 지금의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이제 실제로 좀 올라오고, 그래야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될 것 같고, 뭐 우리 당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민주당을 실제로 강성 지지층이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고, 그 정청래 대표께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 과정들을 너무 잘 네.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시 본인이 이제 당권을 다시 잡고 네. 대선 가도록 가기 위해서 이 강성 지지층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아시고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근데 저는 그분들이 민주당 전체 의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바깥에서 민주당 OB 의원들을 만나시면 네. 저희랑 비슷한 생각으로 제안을 주시는, 오히려 지금 현역 민주당 의원님들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라고 제안 주시는 의원도 종종 뵙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오랫동안 사랑했던 분들과는 좀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 그런 지점. 근데 그런 형태가 똑같이 우리 당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금 이제 그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당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중대 선거제로 바뀌는 게 네.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좀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은 좀 논의를 해야죠. 그렇죠. 지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얘기가 꺼내지고 네. 이게 또 이렇게 수면 위로 돼야죠. 올라오고 네. 공론화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서 매번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온 거예요. 네. 좀 활발하게 얘기해 주세요. 천 대표님은 그럼 제도적인 보완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저도 그 중선거구제랑 대선거구제를 합쳐서 네. 우리가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데, 네.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는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네, 잘 설명해 방금 주셨는데, 말씀 주신 2명 거죠. 뽑으면 네. 그냥 양당에 한 명씩 되는 네. 거고, 4-5명 뽑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떨어뜨릴 권리도 없고,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떨어뜨릴 제도고요. 권리. 3인 선거구도 사실 애매해요. 저도. 예. 그래서 이왕 우리가 할 거면은 최소 4, 5인 4, 정도 5, 네. 스케일로 네. 하거나, 뭐 북유럽 국가들 보면은 뭐 아예 8, 9명 뽑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면 보통 비례대표제는 필요 없습니다. 너무 일정에서 네, 많이 뽑으니까요. 대선거구가 네. 사실상 비례대표 역할을 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독일처럼 지역구 절반, 비례대표 절반, 그게 정당 명부가 이제 절반인 건데,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양한 정당들에 나오니까, 네.
뭐 어떤 제도든 지금 제도보단 나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약간 늘리는 형태나 네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례대표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비례대표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아마 중대선거구제가 조금 더 현실적일 거다. 네. 한국 현실에서 특히 우리나라 보면은 특히 대도시 뭐 어디를 예로 들까요? 뭐 강남권을 예로 들까요? 예를 들면 강남, 서초, 송파에 네. 의원님들 합치면 한 10분 되려나? 강남에 한 3분 계시고 되죠. 뭐 송파도 송파도 가불병이고요. 가불병이 있으니까 가불병, 서초도 예, 가불병 그쵸. 전까지 뭐 한 8, 9분 계실 네네. 겁니다. 근데 강남을 3개로 쪼개서 그분들이 누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성이라는 게 의미가 크게 있을까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고 그러면 강남 정도를 묶어서 거기서 7, 8명 아니면 2개 정도로 쪼개서 뭐 4명, 5명 정도로 네. 뽑는 거는 지역 대표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제3당, 제4당들도 조금 더 지역구에서의 도전들을 좀 해나갈 수 할 수 있고 있죠. 다양한 목소리 나올 거고 그런 게 아마 우리 정치에서 좀 할 수 있는 재밌는 도전일 거고 외국처럼 비례대표 명부 순서를 국민들 보고 뽑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부를 오픈해서 네, 오픈형으로 독일제, 해서 독일적, 네, 독일로. 그런 식으로 네.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뭐 김상우 의원님 아직 의견 안 들었지만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아무도 기억 못 하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옛날에 중대선거구제를 갑자기 신년에 조선일보랑 인터뷰할 땐가 막 얘기를 한 적이 예, 있었어요. 단독 인터뷰하셨을 때. 예, 예.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 무슨 소리냐 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중대선거구제 되게 그쵸, 하고 싶어 주장을 하거든요. 했었던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이기도 하고 해서 네. 민주당 의원들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정계특위에서 논의가 좀 되겠거니 했는데 진짜 국민의힘 의원이 얼마나 그러냐면 그때 중대선거구제 논의하면 시나리오를 대충 돌려보면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 민주당이 워낙 유리하니까 유리하니까요. 예. 경기도를 어느 정도 중대선거구제로 그렇죠. 묶어서 가면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챙겨가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무슨 180석 이런 거 불가능한 구조로 가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상황인데도 대구 경북 의석 내주기 싫다고 전국적으로는 유리한데도 결국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결국은 각 당의 안전 의석, 그러니까 기득권 의석을 쥐고 있는 의원들이 잘 응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네. 간단치 않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김상욱 의원님은 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선 뭐 제 생각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저는 사실 이렇게 각 당에서 나왔을 때 토론을 할 때 기본적으로 뭐 다른 당에 대해서 약점을 잡고 문제를 제기하고 하기보다는 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내 당이면 네네. 우리 당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네. 당의 경험은 이래라고 얘기하는 게 발전적 토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정치인들이 습관적으로 자기 당 얘기는 감추고 남의 당 공격하는 데만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발전적 토론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또 우리 당에서 느낀 경험 위주로 네. 말씀을 저는 사실 예전에는 중대 선거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중대 선거구제가 현실적으로 구현하려면 네.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인 선거구제 내지는 3인 선거구제 이상 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에요. 아까 차나남 의원님이 참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 상태에서 2인 선거구제, 3인 선거구제가 되어버리면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선택권이 좁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관심을 두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공직선거법의 좀 구체적인 개정을 통해서 정치 신인들이 네. 충분히 자신을 알리고 무소속인 정치 신인이라 하더라도 기성정당의 기성정치인과 초선이지만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홍보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정당 소속이 아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네. 1등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방법론적으로 또 상의를 해봐야 되겠죠. 네. 두 번째는 비례대표 관련입니다. 이것도 차나람 의원이 했던 얘기랑 비슷한 부분이다. 고민인 점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정당만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비례대표 누가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누구를 뽑을지에 그렇죠. 대해서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보다는 국민들께서 비례대표를 진짜 누구를 올리고 싶다를 선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부분 필요하고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수도 국민들께서는 수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네. 분도 많은데 제가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국회의원 수는 늘려야 돼요. 그 늘리는 수는 가급적이면
이제 비례 쪽에서 많이 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근데 그 비례 늘릴 때에 비례 누구를 할 것인지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소수 정당이라 하더라도 비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진보당 들어와 있는 것처럼 네네. 또 사회민주당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하고, 다만 그 생각은 들어요. 국회의원 밑에 있는 보좌관은 반절로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보좌관들은 반 이상으로 확 줄여버리고, 그러면 재원을, 경비를 많이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효율적으로 그 돈으로 좀 국민을 위해 직접 움직이는 국회의원. 그래서 보좌관이 일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일을 해야 돼요. 보좌관이 일도 하고 국회의원은 적어준 거 읽기만 하는 거, 그게 무슨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도록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보좌관 수는 줄이고, 네. 그리고 국민들의 실질적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때 당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할지까지 좀 지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수 정당, 아니면 경우에 따라 나 혼자밖에 없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으면 전국 투표로 원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일단 의석수도 조금 더 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로 의석수가 좀 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 정족수가 300명인데 몇 퍼센트 정도 늘려야 된다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은 철저하게 지역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지금 그렇게 해서 총 300석인데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파격적이긴 하지만 50석 정도는 50석이요. 비례 쪽으로 더 늘려서 350석까지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 국회의원 보좌관 지금 각 방마다 9명씩이 있는데 그건 한 3명, 4명으로 줄여도 돼요. 자기가 운전해서 다니면 되지. 왜 꼭 굳이, 그죠? 저는 모르죠. 배지를 달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 수를 지금 9명이 아니라 3명으로 줄여버리고, 그러면 50명 더 늘려도 예산을 많이 아낄 겁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웃으면서 대통령실을 떠난 이가 없다라는 좀 정가의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우픈 얘기긴 한데요. 이게 결국 불행한 대통령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의 대통령 단임제 때문이다. 이런 뭐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서, 실제로도 사실 지난 조기 대선 때도 양당에서 그 개헌론이 좀 이슈가 됐었어요. 이 대통령제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양 후보에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 세 분은 이 개헌론, 그러니까 대통령제에 대한 어떻게 뭐 4년 중임제다, 뭐 연임제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 이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론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인지 여쭤볼게요. 단임제보다는 4년 주임제가 낫겠죠. 네. 뭐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하신 부분이고, 네. 저희 개혁신당도 비슷하게 네. 공약했었고, 국민의힘도 아마 입장 비슷한 걸로 알고 비슷했었어요. 있습니다. 예. 수많은 논의가 있지만 5년 단임제 대통령 별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예,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4년 중임제가 최선의 제도냐는 뭐 그건 논의가 이제 필요하지만, 논의가 필요하고요. 근데 4년 중임제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두 번째 임기 때는 뭐 단임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제어 장치가 없어지는 거는 사실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같이 정치가 양극화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인사청문뿐만 아니라 임명 동의의 범위를 좀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동의도 뭐 과반 이런 거 말고요. 네. 정말 뭐 3분의 2라든지 가중 정족수를 둬서 쉽게 얘기하면 상대 진영에서 봤을 때도 괜찮은 인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올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뭐 정말 중립성이나 공정성이 중요한 법관들, 뭐 대법관 뭐 이런 사람들 물론이고, 지금 우리 대법원장 할 때만 승인 받도록 하잖아요. 네. 뭐 대법관들, 헌법재판관들 얼마나 중요한 기능들 수행합니까? 한쪽 진영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람 채워놓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도 만약에 상대 진영에서 어느 정도 오케이 할 만한 사람을 꾸준히 임명해왔다면, 저는 한국 검찰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정치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론 99%의 수사는 문제 없겠죠. 지금처럼 해도. 근데 1%의 수사가 문제 있으면 국민 신뢰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튼 이런 거는 우리가 단적인 예입니다만은, 그렇게 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권의 제약을 받는다고 느끼겠지만, 네. 대통령이 왜 제왕적이라고 불리느냐 하면 견제받지 않은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의 인사권이 어느 정도 견제받고 상대 정당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협치가 당연히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당도 자기가 발 아래 두고 부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동의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획기적으로 제한할 만한
장치들을 해야만 이거를 긴 호흡에서 4년 중임제 정도가 아니라 큰 틀에서 이 지금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김소희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완전 비슷한 동의하세요? 생각이고요. 어쨌든 5년 단임제가 생겼던 게 어쨌든 군사정권 시절에 네. 그 폐해를 막기 위해서 87체제 이후로 네. 우리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지난 대선 때부터 네. 계속 나왔던 얘기고, 이제 또 지금 의장님도 이제 개헌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맞아요. 계셔서 저는 이 불씨가 좀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중임제나 의원 내각제나 이걸 네. 가지고 또 뭐 의견이 분분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지금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 네. 권한이 너무 많고 뭐 권력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뭐 쏠린 게 문제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임명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서 오는 폐해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뭐 4년 중임제를 하더라도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4년 중임제를 하면은 첫 해는 중임을 하기 위해서 첫 해 엄청 포퓰리즘 정책을 쓸 거거든요. 뭐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이제는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지금 의회가 이제 다수라는 이유로 그냥 법안들이 막 통과되는 그런 장치 되지 않게끔 거기에 국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들을 좀 넣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씩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4년 중임제가 나을까, 워낙 국회의원들을 싫어하셔서 의원 내각제를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국민들은.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근데 또 의원 내각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그렇죠. 있으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설명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다음 대선 전에라도 네. 이거를 좀 이게 좀 어느 수준까지 좀 올려서 그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럼 김상욱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사실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이 계속 더해지고 있고 생각의 변화도 있는 부분인데, 네네. 한때는 저도 의원 내각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의원 내각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세요? 네. 이유는 지금 의원 내각제를 실시해버리면 소위 말하는 정치 기득권이 그대로 기득권으로 남고 견제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기존의 사회 기득권과 정치 기득권이 결합해서 카르텔을 형성했을 때 견제할 방법이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자칫 일본처럼 세습해서 물려주는 형태, 그렇게 되기 쉽고 그걸 견제할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좀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런 고민을 좀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임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권력 배분과 배분된 권력의 집행권자의 이 체계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을 당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1년 뒤에 비상계엄이 있었다면 탄핵이 쉽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통령 영향력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한다, 국회가 3명을 임명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여당 몫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더 늘어나는 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 실질적으로 여당과 대통령이 손을 잡으면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떠나서 대통령의 권한이 삼권 분립을 초과해서 너무 강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막으려면 각종 위원회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확보해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개편하자. 네네. 그 사법행정위원회 구성하는 위원들은 각계 각층으로 모으자 하는 것이 네. 일종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하려고 하는,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각 행정부 쪽으로 점점 넓혀가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것을 다양한 위원회 형태로 나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김세희 의원님이 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수당이 법을 통과하는데 통제장치, 일단 현실적으로 그건 그럴 수도 없고 그건 국민 의사를 왜곡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은 당연히 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야죠. 다수당을 만들어준 것 자체가 국민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좀 해요.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공개적인 토론 같은 것들은 더해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국민들께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는 통과를 반대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평가, 나중에 표결로 할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우리가 좀 더 갖춰가야 할 것은 공개입니다. 네. 국민이 주인이신데 이 주인인 국민들께서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정치인들이 이루고 있는지, 또 법안에 대해서 어떤 찬반 논구로 어떤 근거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또 공신력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오픈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국무회의를 오픈하면서 대통령께서 어떤 지시를 하고 있고 각 행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국민들께서 보고 평가도록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국회나 아니면 각종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과정들을 이렇게 다 유튜브 좋으니까 오픈되게끔. 오픈되게 하면서 국민들께서 주인으로서 평가할 수 있게 체계화시켜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가 리스크가 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 오늘 뉴스핌이 준비한 특별 기획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네. 모두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